한 남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들깨에게 총을 쏘려다 실수로 자신을 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희박한 확률의 사고가 실제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연속으로 2번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이죠. 경찰이 현장을 감식했을 때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치밀한 수사 끝에 경찰은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2007년 5월 28일 오전 11시 10분경 분 카운티 경찰서에 심상치 않은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농장에서 기르는 양떼를 공격하는 들깨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깨를 향해 총을 쏘려다 실수로 자신을 맞췄다고 신고했죠. 상황실 직원이 그의 이름과 현재 위치를 물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이름이 마이클 숀 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169번 고속도로 157구간 서쪽으로 고속도로에서 약 3km 떨어진 도로 남측의 농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근처에 존 디어 트랙터 한 대가 보인다고 말했죠. 직원은 상황이 위급함을 즉시 직감했습니다. 그는 숀을 진정시키는 한편 신속하게 인근 순찰차와 구급대원들을 사건 현장으로 출동시켰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체하지 않고 농장 안으로 진입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녹색 존 디어 트랙터 근처에 홀로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전화기와 총기로 보아 그가 바로 신고자인 숀이 분명해 보였죠. 경찰은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시 숀은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경찰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과 더 많은 경찰 인력이 속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숀을 응급처치하고 있을 때 한 남성이 픽업 트럭을 몰고 와 폴리스라인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을 숀의 절친한 친구인 존 블레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약 20여 분 전에 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30km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숀은 전화로 총기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짧게 알리며 그에게 도움을 청했죠. 전화를 끊은 뒤 존은 곧바로 트럭에 올라타 이곳으로 달려왔고 오는 길에 숀의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존은 숀의 상태를 몹시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때 숀의 어머니 패티도 현장에 도착했죠. 그녀와 함께 온 사람은 숀의 아내 제시카 그리고 숀의 두 남동생인 제이슨과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비록 숀의 가족이었지만 그들 역시 폴리스 라인 밖에서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숀의 등과 어깨에는 2군데의 총상이 있었습니다. 부상 정도는 극히 심각했고 호흡은 매우 미약했죠. 숀의 가족들은 20m 밖에서 구급대원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간을 확인하고는 숀이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선고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결과에 숀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죠. 경찰이 현장에 갓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사건은 총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숀이 신고 전화에서 자신이 쏜 총에 맞았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숀의 몸에 남은 상처를 자세히 조사한 후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숀은 농장에서 일하며 야생동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평소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숀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들깨가 양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들깨를 향해 총을 쏘려 했습니다. 이 설명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그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탄에 맞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쏜 총에 맞았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459경 1911 콜트 반자동 권총 한 정과 탄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탄창에는 총알이 한 발 비어 있었는데 이는 숀의 설명과 일치했죠.
가족들 역시 이 총이 숀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합법적인 총기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왜 들깨를 겨냥해 쐈는데 자신이 맞았는가였습니다. 기이한 방식으로 쏜 총에 스스로 맞는 일이 아주 희박한 확률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숀의 몸에는 총상이 2군데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박한 확률이 연속으로 2번이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경찰은 숀이 쓰러진 곳에서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3006구경 탄피 1개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이 탄피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현장에 남겨진 이러한 의문점들은 경찰로 하여금 이 사건이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해서 수사에 착수했죠. 이후 법의학연구소에서 숀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경험이 풍부한 테리 코프먼 경관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숀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숀이 첫 번째 신고 전화를 한 지 약 6분 뒤에 다시 한번 신고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화를 받은 곳은 그린 카운티 경찰서였습니다. 이는 숀이 전화를 걸 당시 분 카운티와 그린 카운티의 경계선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테리 경관은 2건의 신고 전화 녹음을 확보한 뒤 이를 수차례 반복해서 분석했습니다. 2번째 통화에서도 숀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총을 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숀은 이번 통화를 받는 곳이 아까 전화했던 분 카운티 경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테리는 이 통화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디테일을 하나 포착했습니다. 숀이 자신의 상황을 다시 설명하던 도중 한 차례 총소리가 들렸고 그 직후 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분명 당시의 숀은 여전히 자신의 총이 고장났다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린 카운티의 상황시 직원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지만 테리는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또한 테리는 이번에 들린 총소리가 숀의 생각처럼 그의 권총이 고장나서 난 소리가 아니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비교적 가벼운 소리라는 점에 주목했죠. 이러한 정황들은 숀의 몸에 2군데의 총상이 있다는 사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온 부검 결과는 테리의 추측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었죠. 숀의 몸에 난 2곳의 총상 중 하나는 왼쪽 등 위쪽에, 다른 하나는 어깨 바로 위쪽에 있었습니다. 총알은 숀의 척수를 손상시켰습니다. 게다가 숀을 맞춘 총알은 459경 권총탄이 아니라 3006구경 스프링필드 볼트 액션 소총에서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와도 정확히 일치했죠. 이제 테리는 이것이 명백한 살인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곧이어 테리는 숀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죠. 마이클 쇼닐은 1977년 6월 21일 아이오와주 분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4남매 중 둘째로 위로는 누나 테레사가 있었고 아래로는 2 남동생 제이슨과 브라이언이 있었습니다. 숀은 어릴 적부터 사냥과 낚시를 즐겼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숀은 트럭 운전사가 되었죠. 가정을 꾸린 후에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트럭 운전 일을 그만두고 고향인 분 카운티로 돌아왔습니다. 2001년 숀은 남동생 제이슨의 소개로 자신보다 5살 연하인 제시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시카의 성장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자란 그녀의 과거는 숀의 마음속에 연민을 불러일으켰죠. 그의 눈에 제시카는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첫눈에 반한 2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죠. 관심사도 비슷했던 이들 주변에는 항상 달콤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랑스러운 연인은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결혼 후 머지않아 남녀 아이가 차례로 태어나 가정에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들은 행복한 네 식구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테리 경관은 가장 먼저 존 블레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민간인이자 피해자 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테리에게 자신과 숀이 오랜 친구 사이임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냥과 낚시를 다니고 매년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을 같이 보낼 만큼 존은 숀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사건 당시 존은 다른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일이 끝난 후 숀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존은 숀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죠. 존이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진술한 후 테리는 그에게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최근 숀과 갈등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건 당일 농장에서 일할 때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존은 자신도 숀처럼 합법적인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숀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고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농장 주인이 당일 자신이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죠. 존은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친한 친구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는 그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가장 알고 싶어 할 뿐이었죠. 하지만 테리가 숀의 구조 요청 전화를 받고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존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당시 너무 겁이 났고 가장 먼저 숀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 정도면 스스로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숀은 평소에도 항상 손발이 잘 맞았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죠. 테리가 존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본 결과 어떠한 의심스러운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이 일하던 농장의 주인 역시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주었죠. 이로써 존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경찰은 숀과 가까웠던 가족과 친구들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숀의 어머니 패티는 누군가 숀을 원한을 품고 해칠 만한 이유를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착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마지막 남은 $1까지 내어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조사 결과 숀의 누나와 두 남동생 역시 명확한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숀의 아내 제시카가 과거에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일제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의 외도 상대는 다름 아닌 숀의 친구 존의 남동생 데니얼이었습니다. 데니얼 역시 숀과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죠. 이는 수사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5월 31일 테리 경관은 제시카를 신문했습니다. 테리는 이미 중요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었죠. 사건 당일 패티가 숀의 집으로 가 제시카를 태우고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숀의 집은 사건이 발생한 농장에서 38km나 떨어져 있었고 이 때문에 그들은 존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제시카 역시 범행을 저지를 물리적인 조건은 없었지만 테리는 신문 과정에서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싶었습니다. 신문 초반, 테리는 일상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제시카의 경계심이 서서히 풀릴 무렵 테리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데니얼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테리의 추궁에 제시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숨기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숀과 데니얼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데니얼은 숀의 집에 자주 놀러왔고 때로는 며칠씩 머물기도 했죠. 숀은 자신이 트럭을 몰고 타지로 나가는 일이 많아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을 느꼈고 데니엘이 집에 남아 제시카와 아이들을 돌봐주면 자신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숀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데니얼은 단순히 아이들만 돌봐준 것이 아니라 제시카와 친구 이상의 감정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2005년의 어느 날, 숀은 평소처럼 오클라호마주로 화물을 운송하려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송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그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데니엘이 제시카의 곁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온화하던 숀도 그 순간만큼은 이성을 잃고 말았죠. 그는 데니얼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고 끝내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숀은 몹시 화가 났지만 제시카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집을 너무 오래 비운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책했죠. 이후 쇼는 트럭 운전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존의 소개로 분카운티의 농장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제시카는 테리에게 그 일이 있은 후 2년 동안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과거의 행동을 깊이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지금은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어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덧붙였죠. 다음 날, 켄달 경관이 데니얼 블레어를 신문했습니다. 켄달은 데니얼에게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숀 부부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를 물었죠. 데니얼은 숀에게 쫓겨난 후 반년 동안은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나중에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와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죠. 데니얼은 또한 자신과 형 존 그리고 숀 세 사람이 예전처럼 종종 함께 사냥을 다닌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존 역시 데니얼의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해 주었죠. 정황상 데니얼이 정말로 숀을 해치려 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켄달은 데니얼에게 현재 거주지를 물었습니다. 데니얼은 아론 모스라는 친구와 함께 분카운티의 작은 집을 빌려 살고 있다고 대답했죠. 사건 당일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의 윌슨이라는 바에 갔었다고 말하며 당시 그곳의 바텐더 이름이 매그넘이었다는 사실까지 기억해냈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확인한 결과 데니얼의 알리바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수사 방향마저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찰은 숀이 남긴 2통의 신고 전화 녹음 파일을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며 단서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테리 경관은 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녹음을 먼저 들려주기로 했죠. 비록 이것이 숀이 남긴 마지막 음성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숀의 어머니 패티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솟구치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녹음을 듣지조차 못했죠. 이 과정에서 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던 탓에 신고 녹음을 공개한 후에도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얻지 못했죠.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숀의 어머니 패티가 경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숀이 세상을 떠난 후 패티는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제시카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을 정리하던 패티는 옆에 놓여있던 제시카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메신저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화면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데니얼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패티는 망설임 없이 그 노트북을 분카운티 경찰서로 가져갔죠. 채팅 기록은 비교적 최근의 것들만 남아 있었지만 경찰은 기술적인 복원 작업을 통해 이미 삭제된 더 많은 대화 내용들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데니얼과 제시카는 결코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훨씬 더 은밀하고 깊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데니얼은 사건 발생 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 그 녀석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경찰은 즉시 제시카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카는 아직 정식 용의자로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고 조사 전 경찰은 그녀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죠. 이번에 테리 경관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당신과 데니얼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대략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직설적인 질문에 제시카는 당황하며 확실치 않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어서 제시카는 자신이 데니얼에게 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숀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푸념을 늘어놓은 것일 뿐 실제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 적은 결코 없었다며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테리 경관이 사건 당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캐묻자
제시카는 그날 메신저를 통해 숀이 출근했다는 사실을 데니얼에게 알렸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숀이 하얀색 승용차를 몰고 갔다는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죠. 그녀는 또다시 자신이 단지 숀을 보는 것이 지겨웠을 뿐이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문이 80분가량 진행되었을 때 제시카는 잠시 쉬고 싶다고 요청했죠. 화장실 사용을 허락받은 그녀는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시 신문실로 돌아온 제시카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란다 원칙을 고집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으므로 앞선 진술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요구했죠. 같은 시각 켄달 경관은 데니얼을 상대로 신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켄달은 데니얼을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이 살인사건에 가담했다는 걸 알고 있어. 내 말을 잘 들어. 네가 직접 주도했다고는 말 안 했어. 앞으로 이어질 진술에서 네가 제시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바란다. 강도 높은 압박에 결국 데니얼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숀을 해친 것은 아니라고도 말했죠. 비록 숀과 갈등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친형제 같은 사이였기에 도저히 자신의 손으로 그런 짓을 저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시카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와 함께 살고 있던 룸메이트 아론 모스였습니다. 데니얼은 형 존을 통해 숀이 일하는 농장의 대략적인 위치 파악한 뒤 모스에게 숀이 흰색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는 정보를 건넸습니다. 분카운티 서쪽은 온통 거대한 농장지대였기에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숀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곧바로 아론 모스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모스의 차 안에서 3006 구경 스프링필드 볼트 액션 소총 한 정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총은 훗날 범행에 사용된 흉기로 확인되었죠. 2008년 7월 아론 모스는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아이오와주 웹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포트 다치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데니얼 블레어는 1급 살인죄가 인정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메디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죠. 2009년 10월 제시카 힐 역시 2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제시카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죠. 그녀가 내세운 항소 이유는 다음 5가지였습니다. 첫째, 지방법원이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신문 녹음을 부당하게 증거로 채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술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해당 녹음은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변호사가 신문 녹음을 증거해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 아이오와주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 셋째, 유죄를 선고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넷째, 지방법원이 데니엘의 여자친구인 리사의 진술을 부당하게 채택했다. 그녀는 이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전문 법칙에 해당하는 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변호사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 2011년 4월 13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항소심 재판이 아이오와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은 원심 과정에서 데니얼의 여자친구 리사 루이스가 증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리사는 데니얼이 사건 이후 자신에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였다. 그 남자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하게 될 것이다. 방아쇠를 당긴 건 아론이다.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증거법칙에 따르면 외회적으로 인정되는 소수의 전문 증거만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시카 측은 지방법원이 리사의 이러한 전원을 증거로 잘못 채택하는 바람에 배심원단이 오판을 내렸다고 주장했죠. 제시카는 시종일관 자신이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편이 싫다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하긴 했지만 이것이 곧 살인을 공모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심리를 맡은 데일 루이 판사는 신중한 검토 끝에 리사 루이스의 증언은 전문 법칙에 해당하므로 제시카의 살인 가담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진술들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진술로서의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았는데 데니얼 블레어가 법정에 나와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 법원은 예외적 전문 증거 규정에 따라 리사의 증언을 채택한 원심의 판단을 기각했습니다. 주 법원은 그 진술들이 제시카가 범행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긴 하지만 그녀가 직접 살인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주 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재심을 명했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제시카는 검찰 측과 유죄 협상을 맺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시카 힐은 살인 공모죄 및 사후 종범 혐의로 각각 10년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벌들은 연속적으로 집행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제시카는 다른 가석방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여전히 아이오와주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홧김에 털어놓은 가벼운 푸념이 제3자의 비뚤어진 애정, 집착과 만나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불평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결국 평범했던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끔찍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인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